누구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조개잡이가 시작되는 9월부터 남해안에 있는 추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조기를 잡아야 1년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자도 사람들은 조기를 돈조기라고 부른다. 나는 그 중에서도 섬의 막내 선장 배를 동행해 취재하기로 했다. 32살 선장은 섬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선장인 아버지의 삶을 봐온 그는 다짐했었다. 자신은 배를 타지 않을 거라고,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배를 타게 되었고, 지금은 아내와 갓 돌이 지난 딸이 있는 가장이자 한 배의 선장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배를 타게 되었고, 지금은 아내와 갓 돌 지난 딸이 있는 가장이자 한 배의 선장이 되었다. 바다가 일터인 그는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풍랑주의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거친 파도를 감당할 각오로 출항을 결정했다. 그의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남편을 배웅하러 항구로 나왔다. 추자도 사람들이 출항하는 이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안녕이라는 말. 안녕이라고 말했다가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의 조기잡이 배는 아담했다. 구조 또한 단순해서 선장실과 갑판 밑에 선원들이 단체로 쓰는 공간이 다였다. 물론 화장실은 없었다. 배 뒤편에 동그란 구멍이 있고 그 앞에 판자 하나 가려놓은 데가 간이 화장실이었다. 내가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배를 둘러보니 더 난감했다. 왜 하필 풍랑주의보일 때 촬영을 오게 되었을까? 내가 과연 이 거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한데 선원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오더니 생수 한 병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그 한 병의 물이 며칠 동안 내가 세수하고 양치할 물이 될 거라면서. 선장이 된 지 이제 막 2년, 막내 선장은 배에 타면서 아버지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보다 더 어린 28살의 선장이 되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그에게 말했다. 나는 못 배운 것이 아니니 너는 많이 배워서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그러나 추자도에는 아버지가 열어준 백기를 이어받아 선장이 된 아들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도 그중 한 명이 되었다. 기왕 바다로 나갔으니 만선을 꿈꿔보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좋은 어장에는 당연히 사람이 몰리는 법.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배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어느 자리가 좋을지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선장의 몫이다 보니 부담도 크다. 아버지는 이런 부담감을 어떻게 평생 견뎠을까 싶단다. 풍랑과 싸워가며 하루를 꼬박 달린 끝에 배는 멈추었고 새벽 5시 벨이 울리자 선잠을 자던 선원들은 일어나 투망 준비를 시작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까지 내리니 갑판 위에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선원들의 표정에 두려움 따윈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선장의 투망 신호만 기다릴 뿐이었다. 드디어 선장이 투망이라고 외치자 선원들이 일제히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젠 운에 맡겨야죠. 물론 만선의 꿈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조기가 생각처럼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그물이 바위에 걸려 망가질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선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육지에서 연락 올 일이 없는데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받는 선장. 무슨 말이 오가는지 그의 표정이 사뭇 심각했다.
뭐라고? 일단 끊어봐. 금을 내려야 되니까. 아내의 전화인데 딸이 화상을 입었단다. 육지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아내의 이야기에 선장은 어쩌다 그랬냐고 성을 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물을 내린 이상 집으로 가려면 그물을 다 끊어내야 하고 그러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집에 가려면 하루는 좋게 걸리기에 사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아내가 빨리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가뜩이나 긴장되는 투망 시간에 딸이 아프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자 선장실의 공기는 숨 한 번 크게 내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었다. 선장은 말없이 작은 창을 통해 그물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때 그의 굳어있던 옆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해가 밝자 다행히 아내로부터 응급처치를 잘 받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 그제야 비로소 선장은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돌렸다. 마음이 안 좋죠. 제가 만약 육지 생활을 했으면 같이 가줄 수도 있잖아요.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 옆에 못 있어주고 그게 아내한테 미안하죠. 아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4시간 정도 지났을까.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그물에 걸려든 조개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그물을 걷어 올렸다. 심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묵묵히 그물을 걷어 올리는 선장을 카메라로 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아버지도 저런 하루들을 보내왔겠구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힘든 상황도 꾸역꾸역 견뎌가며 어떻게든 자식들 밥 굶지 않게 하려고 애썼겠구나. 집에 일이 생겨도 걱정은 되는데 가보지 못하는 마음은 참 무거웠겠구나. 그런데 퇴근해 집에 오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많이 쓸쓸했겠구나. 우리들 아버지의 하루가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정급별 시인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밥벌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했고 밥벌이에 좌절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야 아버지와 화해했다. 나는 밥벌이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장의 고독과 무게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전할 시간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친 표정으로 퇴근할 때면 왜 유독 뭔가를 사왔는지 아버지 손에 들린 봉지를 보고 신나하는 나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어떤 힘이 됐을지 이제 알 것 같은데 정작 아버지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슬플 때가 있다. 오늘 밤이 그렇다.